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펀치 주제를 먼저 보기 전에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금 전에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정부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또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발언들, 특히 뭐 응징, 전멸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위협스러운 그리고 거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또 남북 관계 또 북한의 앞으로 도발이 있을 경우에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해야 돼요? 예. 저는 이 표현을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불바다보다 더한 위협을 가하겠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했었고요. 북한에서 굉장히 우리 남측을 향해서 거친 표현들을 거침없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대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한의 총 도발이 한 69회 정도 대남 도발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45회 정도가 미사일 도발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간첩과 관련되어진 도발이 3번 있었고, 그리고 총격 도발이 4번이 있었고요. 핵실험이 1번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걸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이 6회 있었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런 거친 표현을 하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나 본질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핵과 그리고 미사일로 저희 남한측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그 위협을 특히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이 제대로 사실은 추진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 재단 관련한 인사 추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워낙 이어지고 있었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도 왜 우리 언론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측의 정치권의 그야말로 뜨거운 공방의 소재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랑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로서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 얘기하면서 상당히 남북 관계를 강대강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특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서해안의 공무원 피살이나 아니면은 이런 북한 어민에 대한 북송에 대한 이슈들을 공방으로, 특히 정쟁으로 가져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를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이 TF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조기 종료하기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국민의힘의 무리한 그런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집권 여당에게도 두둔하는 발언을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연 그런 대북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풍계리 지금 핵실험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나 아니면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또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결 전략이 아닌 평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의 어떤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 결국에는
강대강이 아닌 뭔가 대화와 평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어를 통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간의 이 텔레그램 메시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치권의 이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소요가 진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권성동 대표는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한 이 문자 메시지 속 인물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실 행정관과 동명이인이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렇지 않다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가지고는. 근데 이 기회에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대통령실 특히 비서실의 인원이 법적으로, 법령으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443명으로 아마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아마 수석 비서관도 있고 그 밑에 행정관도 있고 이렇게 각 부마다 하는 업무들이 아마 분담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서 이번에 유독 행정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그 김정숙 여사 옷 디자이너를 했던 디자이너의 딸이 그분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으로 육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채용이 되었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나왔는 뉴스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마 행정관이었던 것 같은데 필로폰 혐의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들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들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그리고 실제 공채라고 하는 채용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이점이라는 걸 사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정무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느냐 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정권과 같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보통은 선거 운동 중에 아니면 같이 뭔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검증된 상태에서 추천이 되고 그 속에서 아마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신원 조회를 거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정무직 공무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리 이 근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것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에 가까운 건데요. 그럼 지금의 채용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전 정권에서나 지금 정권에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들, 공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임용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정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교체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채용 방법이 뭘까? 특히 그렇지만 이 공무원은 정권과 같이 운명을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뭐 아름아름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참에 좀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추천을 했느냐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나 기조는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예, 상당히 우려가 많죠.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든 여러 가지 인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리나 사적 채용이나 아니면은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 요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전에 보면 안모 씨 극우 보수 유튜버 누나의 경우에도 이런 채용이 됐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여러 지금 2달간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사 검증 시스템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기강을 정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계속 만들고 예. 있는데요. 이런 핸드폰 내용도 보면은 대통령께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너무 상황을 어려운 경제 민생 속에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를 알선했다, 뭐 이런 비판에 단정 평가는 좀 위험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투명하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분이 행정관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아마 설득이나 이해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강기훈이라는 분이 극우 유튜버로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됐을 때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그런 극우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 기밀을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은 뭔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해를 부를 만한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를 없애고 그런 시스템을 채용에 있어서 마련하는 것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요 보여주세요. 앞서서 문자 그 후라면요 이번에는 경찰국 그 후입니다. 경찰국 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고 다음 달 2일이면 시행 공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이 전체 회의가 경찰들 오늘 토요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이것을 취소하면서 이른바 정부와 경찰 간의 이런 대립은 좀 소강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마지막에 남긴 말 국회가 시정해 줄 것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께 먼저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국회가 시정해 줄 것. 아무래도 민주당을 생각하고 경찰 쪽에서 얘기 나온 게 아닌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런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경찰들의 바람이 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관 직권으로 특히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헌법 96조에 보면은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순리대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단 4일 만에 이렇게 통과시켜버린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또 문제점에 예. 인식이 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그 MBS 여론조사가 보고가 됐는데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우려가 된다라는 게 56%입니다. 그 반대의 여론은 32%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국민청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루 만에 37만의 분들이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명한 판단을 국회와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절차의 문제를 삼는 여러 가지 논거들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논거는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 드리기 전에요. 지금 이제 신현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멘트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제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37만 명이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셨는데 여기에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여기에 청원 서명을 할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찬반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 인증이 돼야 된다. 예, 한 사람이 한 번만 사실은 그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뢰도는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일단 먼저 팩트로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특히 무장한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군대고요. 하나가 경찰입니다.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이 직접 통제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 경찰은 통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일단 명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동안의 경찰은 민정수석실에서 특히 다시 말하면 밀실에서 엄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네. 통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통제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국회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도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행안위원회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께서 위임한 통제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고 행안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절대 위헌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법제처의 해석을 저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법제처에서 어떻게 말씀을 국민들에게 냈느냐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선 치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보면은 장관은 외청의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반드시 법률로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미 장관에게 법률상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 보조적인 직제를 만들 때에는 개정령을 통해서 직제 개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법 해석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법제처를 통해서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그대로 물러설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디까지 어느 단계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뚜렷한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 후 그야말로 진행이 되게 됩니까? 예, 저희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관련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고요. 예. 그 TF 내에서 한정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이 방안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던가 아니면 장관의 탄핵 소추나 아니면 해임 건의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 조직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의 그 권한에는 이런 경찰이나 치안에 관련된 사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이미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독립성을 우리 헌법에서나 우리 입법을 통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영원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40일간의 시행령 예고를 해야 됨에 불구하고 4일 만에 입법 예고를 하고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 또 쿠데타다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방적인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면에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찰청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성이나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통과시킨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흔히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9월달에 시행이 되게 되면 경찰의 권력이 정말 비대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해진 권력에 대한 견제는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 독립도 중요하지만 견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지켜보자, 관리해보자라는 게 대통령실과 지금 여권의 지금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경찰국 신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경찰이 수사 권한이나 여러 가지 조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거에 대한 그에 맞는 합당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범죄 수사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경찰국 내부에서의 수사나 여러 가지 권한 강화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문제도 당연히 수반돼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얘기 많이 하던데 사실 그게 지금 좀 유명무실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여러 가지 제청권도 갖고 있는 만큼 그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 현명한 그런 대안은 무엇인지도 같이 국회가 맞대응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경찰과 검찰에 대한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삼권 분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대 개혁도 한편에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좀 이상민 장관의 또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의도가 불순하다, 좀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경찰들의 96%가 아마 순경을 통해서 경찰에 입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진급 문제라든지 역할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연구가 저희들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요. 치안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독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치안은 독립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사는 독립되어지고 중립되어져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재되어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아까 신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안은 경찰청법에는 있는데 그러면 경찰청을 관할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관할할 수 없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경찰위원회가 위원회, 예. 있죠. 국가경찰위원회가 20년은 넘는 세월 동안 2,54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부결시킨 게 단 3건입니다. 이게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립적 위치에서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예전에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울산시장 개입과 같은 치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경찰국이 지금 현재 16명으로 국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이 경찰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검찰의 그런 권력화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정치 경찰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그 후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